대통령의 수석 역할을 맡으셨던 박형준 전 특보조차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또 기성 정치권 중에서도 여야의 책임이 같이 있다. 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한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토론을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궁금하게 정치 생태학적인 어떤 그 분석이랄까요? 규정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는 물론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 6.29 선언을 만들어냈던 그 87년 체제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기성 정치가 지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민주당이죠. 그 양대 정당이 쭉 유일한 대안으로서 대의 정치의 어떤 골간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 좀 전에 이혜훈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도 이제 조중동이 주도하던 그런 시대 끝났고 바로 이 SNS를 통해서 민중들이 언론을 주도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87년 체제 이제 끝났다. 이 규정,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지. 이 말문은 이혜훈 의원 아까까지 말씀 많이 못 하셨는데. 네. 저는 87년 체제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양대 정당으로 대변되는 이 구조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자신은 없지만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 구도를 유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부가 소통을 할 때 상당히 일방적인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국정 홍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통이라고 하는 일종의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면 그 불만을 귀 기울여 들을 경청하는 태도보다는 많은 경우에 귀하의 불만이 왜 잘못됐는지를 여러 가지 국제 비교나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몽하는 그런 방식이 많았거든요. 이명박 정부, 저도 이제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먼저 자기 반성부터 하면 최근에 보면 이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재경부가 무슨 보도자료를 냈냐면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의 분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중에서 해필면 오분위 배율. 그것도 매년 2, 4분기 시점에서 측정한 거를 딱 내면서 역대 어떤 때보다 가장 낮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 통계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소득에 대한 분배를 얘기할 때 진위계수나 다른 지표를 쓰지 않고 해필이면 그 5분의 배열 그것도 주로 연간 데이터를 쓰거든요. 근데 1, 4분기도 아니고 3, 4분기도 아니고 4, 4분기도 아니고 해필이면 2, 4분기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연간 데이터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도 이 소득 분배는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건 이명박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악화가 됐죠.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악화가 된 건 어떻게 보면은 2008년의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도 유럽도 악화가 되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일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거 맞다. 양극화가 심화된 거 맞다. 하지만 이게 꼭 우리만의 책임이냐? 이런 전 세계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홍보하면 막 네티즌들이 온갖 국제비가 다 들고 와가지고 이거 틀렸다 하고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그렇게 이제 과거처럼 조중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대 미디어가 주도하고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국민들이 절대로 속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오히려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전파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7년 체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끝났어야 마땅한 체제지만 아직도 전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87년 체제는 권력의 향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도 없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도 없고 비례대표 비율이 매우 적은 소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당들이 계속해서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존속되는 한은 이 양당 구조가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계속 정권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1로 3김
이 네 지도자가 만들었던 1987년 체제라는 것은 아직도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완강하게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체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 안보국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발전국가로 와서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제 민주국가를 거쳐서 이제 복지국가로 유럽국가처럼 나가야 될 이 과도기에 있는데 지금 이 두 당 사이의 권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는 사회 정의, 형평, 공정성, 그리고 만인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복지, 이런 쪽으로 이미 급속하게 국민의 요구와 소망은 이행해 가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릇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점차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대변해주는 확실한 정당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 것인데 문제는 국민들도 이 체제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자는 다른 체제로 이행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특히 진보 정당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지하게 듣거나 그것을 수용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 네, 저는 11월 그렇게 봅니다. 보궐선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그 정당을 우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표출한 실험이 아닌가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유 대표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87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헌법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선거제도도 기본적으로 87년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계속 선거법이 대부분이 다 지속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무현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회의원 그 선거법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꿔져서 국회의원 그 선거 문화는 엄청나게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문제는 예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성장 일변도보다는 복지나 분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왔던 것은 사실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일편단심으로 1% 부자만을 위한 강부자 정권이니 이런 부자 감세로 상징되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했던 것도 또 사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본적인 헌법이 8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헌법 체제 아래서 권력의 구조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외형 틀은 87년 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은 이미 87년도 체제를 변화시킬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까지는 그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기존 정치권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진화해서 지금은 SNS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지금 현재 정치권이 없다 한다면 제3의 인물, 제3의 세력에게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를 모아주겠다라는 것을 아주 여지없이 표현을 하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일부 그 장치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 87년 체제의 지금 변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은 불가피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옳은 말씀하면서 군데군데 꼭 그렇게 정치적인 선동적인 언어를 쓰셔갖고 1% 부자를 위한 정권이었다. 이거는 사실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하고는 맞지 않는다. 제가 그거는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IMF 위기가 터진 다음에 우리 정부가 완전히 IMF 정책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22,000개 기업이 도산하고 그 가운데 7,000개의 흑자 도산을 했습니다. 250만 실업자가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희가 직감한 게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중산층 서민 또 양극화 엄청 심해진다. 그래서 그때 썼던 정책은 중소기업들 요구를 다 들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도산 사태 없었잖아요. 실업 사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업 사태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 IMF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같아요? 그거는 수평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아닙니다. IMF는 국가 부도 상황이고요.
이 리먼 브러스 사태는 잠깐 3천 그건 몇백억 그 달 말씀- 넘어가는 거 가지고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정책을- 전병헌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처럼 부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공정하지 자,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사회자가- 예, 그 말씀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한 가지 87년 제안을 좀 잠깐만요. 먼저 87년 말씀하시고 체제 그다음에, 얘기를 기회를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사실 87년 체제라는 말은 제가 학술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87년 체제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수명이 거의 다 해가고 있다는 세 분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대안은 지금 분명치 않아요. 이 대안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 체제는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87년 체제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과 아까 말씀하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넘어서 이제 선진화로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87년 체제를 넘자라고 한 것이고 그건 단순히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과도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제안이요. 이제 신년 벽두부터 정치를 좀 잘해보자는 네. 취지로 토론을 하는데 자꾸만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상대 정당을 낙인을 찍으시면 그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공방이 되고 일종의 자,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제할 수 있도록 사회자께서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이해운 의원님께서 또 저를 갖다 낙인을 찍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것은 책임져 얘기해야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신의 알겠습니다. 저희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해운 의원님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는 시청자 대부분께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부자들 중심의 정책을 운영했다. 부자 감세를 비롯해서 고환율 정책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 부분 부자들 중심의 정책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인심을 한 것이고 매우 지금 어려운 상태에 빠진 그렇게 것이 생각하지 바로 않은 그것이 국민이 근본적이다. 절반이나 있습니다. 그런 네. 이제 생각을 그 하고 정도에서 있다는 것을 네 제가 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발언을 좀 거기에 자제해 대해서 주시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반론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87년 체제가 종식이 됐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필연적으로 이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는 토대 위에서 이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한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또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 그 지금 네 분이 말씀하셨지만 스펙트럼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시민 대표는 강력하게 87년 체제는 끝나지 않았다의 방점을 두셨고 두 분은 87년 체제는 사실상 이제 종집을 찍은 것이고 큰 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 지난 안철수 신드롬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유시민 대표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7년 체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87년 체제는 안철수 신드롬 같은 것이 자리할 틈이 사실상 적었던 게 87년 체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끝났어야 마땅한데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제 진단이 같은 얘기인데요. 네. 우리 전병헌 의원님은 아까 뭐 서울시장도 딴 사람 당선시키고 뭐 스스로 시민들이 대안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당선된 서울시장조차도 지금 민주당 입당 압력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의회가 거의 뭐 70% 이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고 공공연하게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런 시의회와 더불어서 일하면서 입당하지 않으면 곤란할 거라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언론에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두관 지사 경우도 무소속으로 야권연합 후보로 됐지만 계속해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뭐 압박 또는 유혹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안철수, 박원순 시장이 자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의회는 전적으로 거의 100%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중에 민주당이 7대3의 비율로 장악하고 있죠. 안철수 씨가 대통령에 도전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개인적인 인기, 이 체제가 끝나기를 바라는 민심을 업은 것이지만 끝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야권의 여러 정당 연합에 의존해서 대선을 치러야 될 것이고 거기서 가장 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이 나와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정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87년 체제에 대한 불만 이것이 어떤 한 시기에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집중적이고 폭발적으로 그냥 투사되는 것이지 이 체제 자체를 종말을 가져오거나 또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는